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좀 아시겠지만요,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된 여권 내부 동향 그리고 야권 동향의 급격한 변화가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죠. 그야말로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것을 강력히 부인하는 그런 이 유튜브 방송을 손혜원 전 의원이 했어요. 이 파장이 그렇게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면 문제, 지난 1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형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면에 대해서도 이제 여권 안에서 먼저 사과하라, 사과가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청와대에서는요,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 14일 날 유영하 변호사, 유일하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 이외에는 아무도 안 만난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를 만나 14일 날 만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조만간 사면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면과 관련해서는 14일 날 만났는데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 또 올 초에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회했는데 그때도 특별한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의 재판이 이건 재판이 아니라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그런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체 법원에 재판을, 이 관련 재판을 보이콧 해오고 있고, 이 지난 14일 날 대법원 선고에도 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사건, 이 네이밍은 뭐 여권이 붙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도 일체 사과하지 않고 있고, 만약에 지금 현재까지도 2017년도 3월 31일 날 이 구속돼 가지고 14일 기준이죠.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1386일째 수감 중에 역대 최장기간 수감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뭐 정치적인 계산과 관계없이 대부분이, 뭐 물론 여권은 아니겠죠. 야권에 있는 국민들은 이 박근혜 대통령 좀 심하다, 이제는 사면으로 해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당이 우선 이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여당이 말이죠, 4월 선거가 굉장히 불리하고 야권의 분열 이외에는 다른 대답이 없다, 그럴 때는 사면 카드를 꺼내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면을 가지고 계속 종북을,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또 현재 레임덕에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레임덕을 구출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남겨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MB 쪽 얘기를 하겠는데요. 사면이 됐던 사과가 됐던 전부 다 여권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지, 직접적으로 여기에 관련해서 그네들이 떠드는, 여권에서 떠드는 얘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입장을 낼 것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강훈 변호사인데요. 이 강훈 변호사가 최근에 면회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특별한 얘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작년 11월 2일 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 이후에 작년 12월 21일 당뇨등 지병 관련 검진을 위해서 현재 서울대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지난 14일 기준 이명박 전 대통령은 430일째 수감 중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특별 사면 또는 가석방이 없을 경우에는 95세가 되는 2036년도에 출소하게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제 이태원에서 전격적으로 출마를 선언했죠. 그래서 이제 관련 활동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페이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본인이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에서만큼은 반드시 성범죄를 근절시키겠다, 그리고 재발 방지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섬세한 정책을 펴나가겠다, 그리고 최근에 이 법원에서 이 박원순 시장 성추행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최초로 법원에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적이다. 그러면서 이 피해자가 얼마나 큰 공포와 그리고 수치심을 느꼈겠느냐, 이 막강한 권력의 카르텔 앞에서 무기력했을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만 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평소에 틈만 나면 여성인권, 남녀 평등을 외치던 사람들이 명백한 범죄 행위의 피해자들을 두고 피해 호소인 운운했는데 진영 논리에 매몰돼서 정신 나간 일들을 저질렀다. 양심이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피해자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의 판결을 보고서도 민주당이 기어이 서울시장 선거 후보를 내겠다는 거냐. 당헌 당규까지 파기했다. 정말 뻔뻔한 것이 하늘을 찌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부실 수사나 면죄 수사로 덮을 일이 아니고 본인이 시장이 되면 이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혐의에 관해서 대대적인 감사와 진실 규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서요. 서울 지역에서 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편차가 두 자릿수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 국민의힘은 34.7%,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24.6%의 지지율, 그래서 약 10% 정도의 편차가 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생각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 정당 지지율은 주요 정당의 전국 지지율, 이 국민의힘은 1월 둘째 주 31.9,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30.7, 오차 범위 내에 들어있지만은 이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두 자리 숫자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내용이 꼭 실제적인 앞으로 투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도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은 두 자릿수가 되면은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서 선거에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철수와의 단일화에 상당히 주춤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있고요.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가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고 비판하고 군기잡기에 나서면서 이 자강론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102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왕성한 이 지적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김영석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데 동아일보의 객원 논설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영석 칼럼을 보면 그야말로 여당은 민주당은 즉 기득권 계승에만 관심이 있다. 한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정의와 공정 대신에 무질서하고 혼란만 가속되고 있다. 그래서 여당의 책임을 강력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당은 인간의를 회복 위한 혁신을 좀 펼쳐야 한다. 이렇게 야당에 대해서도 조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책임지지 않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입법과 사법권까지도 권력의 수단으로 삼는 현 정치, 이 사회규범 이제는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애국적인 목표가 있어야만 되고 이 애국적인 목표는 바로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다. 그래서 민주당으로는 한계선에 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야당과 국민의 통합된 창조적 혁신을 기대하는 것이 옳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양정철 원장이 전 민주연구원 원장이 과연 문 대통령의 신복으로 여전히 남아 있느냐 아니면 이미 다 잘렸느냐. 그래서 이 잘리다 보니까 말은 이 관직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일념하에 미국을 떠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눈밖에 나서 그야말로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인 의미가 없어서 현실을 도피하는 그야말로 이 도피용 외유냐 이런 이 양설이 갈라져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그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내에 있을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떠났다가 내년 선거 때가 되면 다시 또 들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한 사람이 손혜원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손혜원은 김정숙 여사와 숙명 여중고의 동기동창으로서 실세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목포 부동산 투기 때문에 이번에 공천도 못 받고 그렇게 됐는데요. 이 글을 두고 윤건영이도 뭐 이 양정철 못지않은 복심의 복심인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무혈 입성한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상황에서 윤건영 의원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이런 현 구설수에 관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런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양정철하고 윤건영 의원은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 그래서 속 얘기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밀접한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제목을 양비라 이렇게 하면서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요즘 형의 이야기가 언론을 비롯해 이곳저곳에서 나온다. 속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답답하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근 20년을 함께 지나왔고 생각해보면 좋았던 때보다 힘들었던 때가 더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양정철 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언론행정, 국내 언론 행정관, 그 다음에 홍보기획 비서관을 지냈고 윤건영 의원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윤건영 의원은 가끔 소주 한 잔을 마실 때면 야당이나 보수 언론의 공격보다는 내부 이야기에 더욱 상처받고 있다. 그런 형을 알게 마음이 아프다. 술 한 잔 마신다. 지독한 외로움을 겪을 형을 생각하며 반드시 성공해야 될 문재인 정부를 생각하며 술을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윤건영 의원의 얘기를 보면 그야말로 단순하게 손혜원 의원과 양정철 원장의 어떤 싸움만이 아니고 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혜원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꼭 다 진실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는 상황에서요, 서울시장 여권에 지금 급격한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박영선만이 그야말로 여권의 제1주자로 지금 알려져 있고, 만약에 박영선이 안 나오면 추미애가 나올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박영선 장관이 그렇게 쉽게 출마 선언을 안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평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추미애는 이미 물 건너갔고요. 이 박영선 결국은 물 건너가는 것 같습니다. 출마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바로 김동연 카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당에서는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을 만나서 출마를 타진했고 내주 중에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이 박영선 장관이 참 못 나온다, 안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튀어나온 페이스북 글입니다. 이 페이스북 글에서 한마디로 해서 이 부끄럽다, 참 이 종달새라도 돼야 되는데 힘들다,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 본인이 뻐국새가 되려고 그랬는데 뻐국새는 못 되고 종달새라도 되고 싶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울시장이 물 건너간 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날 페북에 올린 글은 김완화 시인, 저는 이름 처음 듣는데요. 김완화 시인의 뻐국새 한 마리 산을 깨울 때라는 시 전문을 올려놓으면서 본인의 심경을 우회적으로 표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뻐국새가 참 애달고 애쓰는구나. 저리도 혼신을 다하여 쓰러지고 무너진 산을 일으켜 세우러 저리도 마음을 다하는구나.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대통령님, 이거 대통령한테 한번 봐달라고 아주 애를 쓰고 있네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애쓰는 박영선 장관이 참 처량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너지고 쓰러진 식당 사장님들, 소상공인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버팀목이 되어 희생하고 참아주는 참 국민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와 버팀목이 되어 희생하고 참아주는 참 고마운 국민들 모두가 코로나로 힘들어 무너지고 쓰러진 산을 되살리고 치유하는 뻐국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요, 저는 대통령이 맨 먼저 앞에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국민이 맨 먼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 중소기업부 장관이니까 소상공인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대통령이 맨 앞에 왔다. 이 얘기는 대통령이 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권력욕이 한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러면서 이 박영선 장관, 저도 어디선가 뻐국새는 아니어도 작은 종달새가 되어야 할 텐데 라며 그저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종달새, 참 이 얘기는 결국 내가 출마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미 이런 움직임을 왜 몰랐겠어요. 그래서 지난 13일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장 출마 여부를 물으니까 그 얘기는 당분간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답을 했어요. 여기에서 당분간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여권에서 김동연 기재부 장관을 만나서 좀 서울시장에 출마하라, 이 얘기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김동연 전 기재부 장관이 마음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까지는 나 좀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지 않아도 나도 지금 마음이 참 아프다, 이런 입장을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칼럼, 오늘 나온 이 언론들 칼럼 중에서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실상이 쓴 박정훈 칼럼이 우리에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나라 안에서는 제왕이고 밖에 나가면 왕따다. 그래서 제왕처럼 군림하며 밖을 보지 않는 운동권 정권의 자폐적 세계관이 대한민국 진로를 고립의 방향으로 역주행시키고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전량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주 칼럼이 좋습니다. 한 4, 5분이면 됩니다. 4, 5분. 짧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서 최대 의문점은 백신 미스터리다. 모든 선진국, 동남아 국가들까지 백신 조기 확보에 성공했는데 왜 우리는 늦었을까? 세금 낭비를 두려워 않는 문정부가 백신 선구매엔 왜 그토록 인색했을까? 따져묻는 야당 의원들에게 정세균 총리는 백신 확보한 그나라에 가서 물어보라고 했다. 남의 나라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며 격하게 반응했다. 정청렬이 말에 힌트가 담겨 있었다. 다른 나라 동향이 중요하지 않다니 결국 이것 때문이었다. 문정부는 바깥 돌아가는 상황에 눈 감고 있었다. 백신 확보전이 다른 나라와의 정부 간 경쟁임을 몰랐던 모양이다. 한정된 백신 물량을 선점하려면 남보다 빨리 더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 유럽이 총력전을 벌이고 이스라엘이 정보기관까지 동원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한국 정부만 손 놓고 있었다. 늘 하던 습관대로 기업 팔을 비틀면 백신을 내줄 거라 착각했을지 모른다. 문정권이 사는 국정은 내 강 외 약으로 요약될 만하다. 나라 안에선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바깥 세상만은 왕따처럼 따로 돌고 있다. 근로자 사망 때 사실상 과실이 없어도 CEO를 1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예다. 이 법을 강행한 정치권이 설명 못하는 사실이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법이 없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영국에 비슷한 규정이 있다 하지만 영국도 법인에만 벌금형을 때릴 뿐이다. 구체적인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경영자 개인을 그것도 징역형의 하한선까지 못 박아 처벌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산업사에 남을 세계 최초의 입법 예가 탄생했다. 다른 나라는 왜 중대재해법을 만들지 않을까? 엄중 처벌만으로 산업재해가 예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은 산업안전 형량이 충분히 높은 나라다. 안전보건 환경규정 미준수나 사고를 이유로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률이 63개, 벌칙규정은 2,555개에 달한다. 24세 비정규직 김용균 씨 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법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김용균법 시행 후에도 안전사고는 줄지 않았다.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센 처벌을 때리고 강력한 규정을 만들어도 일선 현장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소용이 없다. 경영자를 감옥 보낸다고 해결될 일이었다면 그런 법은 이미 글로벌 표준이 돼 있었을 것이다. 문정부 국정은 전 세계와 따로 가는 우리식대로가 특징이다. 소득주도 성장은 문정부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추유의 실험이다.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경제학과 교과서를 새로 써야 할 판이다. 마차가 말을 끄는 기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규제만 퍼붓는 부동산 정책은 그 자체로도 세계적 화제거리가 될 만하다. 뜬금없이 집값 잡겠다는 정부는 세상에 없기 때문이다.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려는 세금 만능주의, 관주도의 큰 정부 노선, 민간 아닌 공공위주 일자리 정책 등등이 모두 글로벌 트렌드와 역주행한다. 모든 정부가 자국 기업이 경쟁에 이기도록 돕는 정책을 편다. 문정부는 거꾸로다. 처절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기업들 뒤에서 정부가 태클을 걸고 있다. 문정부는 기업규제 3법으로 다른 나라엔 없거나 지나치게 과격한 경영권 공격 수단을 도입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이고 비탄력적인 구조로 설계했다.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을 외국 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고 저녁만 되면 연구소 불이 꺼지게 했다.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시키려 작정이라도 한 듯하다. 국내 정치에 관한 한 문정권은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다.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기관을 사유하고 대기업 군기를 잡고 선거에서 연전연승했다. 그렇게 안에서 펄펄 나는 정권이 나라 밖에선 무능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 정부가 저지른 일련의 외교 참사는 알려진 대로다. 한미동맹에 금이 가고 우방국 관계가 파탄났다. 대북전단법이 미 의회 청문회에 오르고 북인권 문제로 국제 수모를 당하고 있다. 미 국무장관이 일본까지 오면서 한국은 패싱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게 중국 북한 비율을 맞췄는데 대통령은 중국 가서 혼밥 냉대를 당하고 북한에서는 삶은 소대가리 소리를 들었다. 국제회의가 열릴 때마다 각국 정상들 틈에서 외톨이로 겉도는 문 대통령 모습은 보기에도 안타까울 지경이다. 글로벌 흐름에서 고립돼가는 국정 운영을 상징하는 듯하다. 운동권의 두뇌엔 자폐 DNA가 새겨져 있다고 한다. 중국의 문화혁명 피바람이 불어도 소련이 붕괴해도 한사꽃 눈 감던 이들이 정권 핵심부에 포진해 있다. 남의 나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는 말은
우리 식대로 노선을 실토한 것에 다름 아니다. 밖을 보지 않는 운동권 정권이 자폐적 세계관이 국가 진로를 역주행시키고 대한민국을 고립으로 몰아넣고 있다. 대내외 정책 전반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그야말로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정책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모조리 한꺼번에 다 갖다 놓는지 그 재주가 탁월하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